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1편에서는 20대의 나이에 이재용이 시드머니 45억 원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통해 700억 원으로 불렸던 이야기. 2편 영상에서는 그렇게 돈을 번 이재용이 에버랜드와 삼성 SDS의 헐값 사채 발행을 매입함으로써 최대 주주의 자리에 오른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재용이 본격적으로 삼성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르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재용이 최대 주주가 된 이 에버랜드는 1998년 12월부터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량은 무려 344만 주, 전체 지분의 20%를 매입을 해요. 한 주에 얼마에 매수하냐? 약 9,000원입니다. 여러분, 삼성생명 주식이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7만원대이지 과거에는 10만원 훌쩍 넘던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재용은 어떻게 한 주에 9,000원에 매수를 했냐? 그때는 삼성생명이 비상장 회사였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이재용은 왜 삼성생명의 주식을 그렇게 많이 매수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그룹을 지배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60여 개가 되는 삼성의 계열사 중에 어떤 회사를 지배하면 삼성을 지배하는 걸까? 정답은 너무 쉽죠.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회사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지분,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2018년에 삼성그룹 1인자의 자리에 오른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몇 퍼센트 보유하고 있을까요? 약 1.6%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지분이 1.6%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총수의 자리에 올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여기에 바로 우리나라 재벌 구조의 꼼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환출자 구조라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A, B, C, D 4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때 A가 B회사의 지분을, B가 C회사의 지분을, C가 D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시 D가 A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 한 인물이 A회사의 대주주가 되면 이 인물은 4개 회사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출자 순환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순환출자 구조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들이 대부분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과 이재용도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해서 삼성그룹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삼성 계열사들의 순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고요. 삼성전자는 삼성 SDI의 주식을, 삼성 SDI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삼성물산은 다시 에버랜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이에는 다른 계열사들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계열사들만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4-5개의 회사가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이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되면 삼성전자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용은 삼성생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고 드디어 이재용이 이 구조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2012년, 13년쯤부터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면서 첫 번째, 재벌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되고요. 두 번째, 순환출자 구조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으로 금산분리법이 강화가 돼요. 삼성은 이 세 가지에 전부 걸리거든요. 1번과 2번은 그래도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3번입니다. 금산분리법 강화. 쉽게 얘기하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금융 관련 회사는 뭐예요? 삼성생명이죠.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려고 한 건데 금산분리법 강화로 인해서 이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삼성으로서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긴 것이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전략을 어떻게 바꾸느냐, 당시 삼성전자의 지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이재용이 어디를 지배해야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사주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패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분리법, 얘네도 패스.
국민연금은 뭐 국민들 돈이죠. 이건 경영 참여를 위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삼성물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삼성전자를 지배하면 되고,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면 삼성물산을 지배하면 된다. 근데 이 삼성물산도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야 작지만 에버랜드처럼 이재용이 막 한 번에 덤빌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하이라이트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2013년 9월 이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분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의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삼성 SDI가 인수를 해요. 그럼 제일모직은 어떻게 되냐?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제일모직은 삼성그룹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회사입니다. 초창기 회사거든요. 1954년 이병철 회장이 직접 세운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버리기에는 제일모직이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먹었는데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꿉니다. 이상하죠? 먹은 회사가 먹힌 회사의 이름을 쓴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금산분리법 강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온 언론이 정말 엄청나게 보도를 해댔고 심지어 외신들도 관심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상속의 방식으로 이재용에게 지분을 넘겨주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재용이 돈이 많아도 이 상속세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 세금을 최대한 피하려면 어떻게든 삼성의 미전실에서 세워놓은 계획대로 경영승계 작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급하게 해야 돼요. 이건희 회장이 죽기라도 하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나왔던 기사 제목이 뭐였냐?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기사죠. 이때부터는 속도전이에요. 어떻게든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이재용으로 경영승계 작업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고 사명은 제일모직으로 남겨뒀다라고 했죠. 2014년 12월 이 제일모직이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되자마자 첫날 시총이 15조를 넘어가면서 코스피 순위 14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한 지 불과 6개월 뒤인 2015년 5월 이번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2개월 뒤인 9월 달에 합병이 완료가 돼요. 여기까지 날짜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년여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이 회사들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시총이 10조가 넘는 회사들을 합병하는데 이렇게 번갯벌에 콩 볶아 먹듯 1년 만에 진행이 된다. 굉장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을 서두르면서 일이 착착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재용과 관련된 재판, 소환, 조사 이런 뉴스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문이에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시국에 삼성이 연루되었던 것도 바로 이 합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죄 없는 삼성을 못 살게 구는 건지 아니면 정당한 법의 실현이 필요한 것인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합병이라는 것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합병 비율입니다. 삼성물산은요, 국내 1위 아파트 브랜드인 레미안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건설회사 중에 시공 능력, 공사 실적, 경영평가액 모두가 1위였던 회사입니다. 제일모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버랜드와 합병을 했기 때문에 놀이동산 보유하고 있고 패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2015년 두 회사가 합병할 당시에 삼성물산의 회사 규모는 대략 30조였고요. 제일모직의 회사 규모는 대략 10조였습니다. 삼성물산이 시총은 3배가 더 컸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5배가 더 컸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에버랜드, 제일모직보다 3배가 더 큰 회사였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삼성물산이 1, 제일모직이 0.3의 비율, 즉 3대 1의 비율로 합병을 해야 맞죠. 왜냐? 삼성물산이 3배 더 큰 회사니까요. 그런데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정확히 정반대였습니다. 제일모직이 1이고요. 삼성물산이 0.35였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을 결정한 근거, 기준이 뭐냐? 합병의 기준을 회사의 규모, 시총이 아니라 오직 주가로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제일모직의 주가가 더 높았던 시기거든요. 합병이 결정되던 시점, 제일모직의 주가는 15만 9천 원이었고요. 삼성물산의 주가는 5만 6천 원이었습니다. 주가만 놓고 보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더 비싸니까 3대 1의 비율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주가가 높다고 회사가 더 큰 겁니까? 이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 원대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20만 원대예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합병을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합병 비율을 정할 때 당연히 삼성전자의 비중을 높게 해야겠죠. 왜냐? 삼성전자가 네이버보다 큰 회사잖아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네이버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3배 높으니까 합병 비율을 네이버 3, 삼성전자 1로 해.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거 완전 미친 거죠. 그런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그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제일모직의 주가가 3배 더 높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 방식을 택한 것. 삼성물산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합병이었죠. 이러면 누가 열받을까요? 당연히 삼성물산 회사 측과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이 열받죠. 그러면 삼성물산의 경영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합병을 반대해야죠.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런데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단 1시간 만에 이 합병에 찬성을 해버립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그렇듯 이런 결정은 회사도 손해, 다른 모든 주주들도 손해인데 오직 누구만 이득을 본다? 이재용만 이득을 보는 이상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앞서 다른 일들과 이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이 왜 유독 큰 문제인가? 여러분, 주가라는 건 매일매일 변하기 마련입니다. 합병하기로 결정한 그 날짜에 맞춰서 주가를 조작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합병 비율을 정한 기준이 주가라면서요. 그럼 그 합병을 결정하는 날에 맞춰서 주가를 조작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이 합병이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을수록 좋고요.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봐주세요. 합병 결정일은 2015년 7월 17일입니다. 이 날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삼성이 어떤 작전을 쓰는지. 핵심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려라.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 실적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지든지 회사 가치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 제일모직은 에버랜드와 패션 사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이 사업만으로는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삼성그룹은 어떻게 제일모직의 실적을 부풀리냐? 제일모직의 자회사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중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중앙일보에서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를 언급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죠? 중앙일보는 삼성 계열사인 언론사입니다. 언론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좋은 기사를 실어주면 보통 그 회사의 주식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입니다. 한번 보시다. 4년 연속 적자이던 이 삼바가 갑자기 2015년 합병이 있는 그 해에
엄청난 수준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합니다. 계속 손실만 보던 회사가 갑자기 엄청난 수준의 2조 가까운 이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런 실적이 나왔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거든요.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기업의 가치를 부풀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7월 17일. 합병을 2주 앞둔 7월 1일 제일모직에서 기업 설명회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나스닥에 상장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건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거라는 소문이 돌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에는 삼바, 에피스 둘 다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하루 뒤인 7월 2일 제일모직은 또 이상한 발표를 한 가지 하는데 그게 뭐냐? 에버랜드 주변에 1,300만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시켜서 에버랜드를 한국형 디즈니랜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호텔도 짓고요. 막 몇 박 며칠을 묵으면서 주변을 즐기고 놀이공원을 즐기는 체류형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인시와 MOU까지 맺었어요. 이러면 당연히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뭐냐? 7월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마무리되고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이 에버랜드의 테마파크 계획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도 그냥 루머 수준으로 싹 사라지게 돼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합병이라는 최종 목적을 다 이뤘으니까 그냥 쓱 모든 것을 취소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 따지고 보면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주가 조작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악성, 루머, 찌라시를 퍼뜨린 거니까. 그런데 삼성그룹 측은 뭐라고 하냐? 공교롭게도 합병 날짜와 타이밍이 겹쳤을 뿐 합병과는 무관하다, 의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언론들은 역시 삼성의 편에서 기사를 내줍니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삼바는 분식회계, 에피스는 나스닥 상장 찌라시, 제일모직은 테마파크 개발 찌라시, 이런 무리수를 7월 17일 디데이를 앞두고 동시에 남발하는 이유는 뭐다? 간단하죠.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별별 짓거리를 다 해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웠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막 좋아서 덩달아서 삼성물산의 주가도 띄워버리면 이런 노력들이 다 그냥 헛고생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면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내려가거나 잡아둬야 합니다. 삼성물산이 상승해선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삼성물산의 주력은 건설업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1위인 레미안이 삼성물산 브랜드예요. 당시 2015년은 대한민국 건설업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들의 의견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 시기에 다른 경쟁 건설사, 뭐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등의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2015년 삼성물산은 건설 수주를 받지 않았어요. 이때 주택업계 1위인 이 삼성물산이 받은 수주는 단 한 건이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1위인 업체가 이렇게 수주를 받지 않는다? 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삼성물산이 2015년 5월 중동의 카타르에서 무려 2조짜리 공사 수주를 따냈는데요. 이걸 발표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공시면 굉장히 회사의 호재가 되기 때문에 발표하는 동시에 주가가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월 달에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삼성물산은 발표를 하지 않다가 이 뉴스를 언제 발표하냐? 7월 28일입니다. 왜 삼성물산은 5월 달에 있었던 계약을 7월 28일에 되어서야 발표를 했을까? 그 사이에 발표를 하면 안 될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합병 날짜가 언제라고요? 7월 17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라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 7월 17일의 부근에 주가가 높을수록 삼성물산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의도적으로 건설 수주를 받지 않았고 회사에 대형 호재가 있음에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주가를 잡아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거죠. 회사, 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배임이죠.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도 손해를 봤지만 가장 속 터지는 피해를 본 것은 누구겠어요?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 관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운명의 2015년 7월 합병을 결정하는 날이 밝았어요. 사회와 경제 분야의 관심은 이 합병 이사회에 쏠렸습니다. 찬반 여론은 극명하게 나뉘었죠. 누가 보기에도 삼성물산이 손해보는 이 말도 안 되는 합병 구조였으니까 일반 주주들, 각종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삼성 측 사람들은 모두 합병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팽팽한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때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합병에 찬성해달라고 청탁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면 이 역사적이고 중대한 합병의 마지막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 그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작전이 나와요. 첫 번째 작전,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려라. 두 번째 작전, 삼성물산의 주가를 내려라. 세 번째 작전, 국민연금을 설득해라.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11%나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였거든요. 이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합병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삼성그룹은 국민연금에 미리 손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바로 박근혜 탄핵 전국에 있었던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결정을 했냐? 이 말도 안 되는 합병에 찬성표를 줍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죠. 합병에 찬성을 한다면 삼성 일가만 이득을 보고 개인 주주들은 피해를 보는 구조였는데 국민연금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삼성이 국민연금에 로비를 했다라는 거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재용이 이 사람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이런 결정에는 청와대도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다 밝혀졌죠. 이재용이 청와대에 로비를 했다라는 사실이 특검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 안민석 의원이 이재용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박근혜와 30분 동안 독대하며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자 이재용이 뭐라고 대답해요? 창조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야기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에 대해 30분 동안 논할 머리가 못 된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경영승계와 관련되어서 이재용이 청와대에 청탁을 하고요. 뇌물을 줬던 것이 밝혀졌고, 무슨 청탁을 했냐? 그게 바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 그룹의 사활이 걸릴 만큼 중요한 거였고, 합병이 되면 이재용이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는 거고, 합병이 안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물론 물거품이 된다고 해도 삼성은 또 다른 어떤 짓거리를 해서든 이재용을 총수 자리에 올려놨겠지만, 당시는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상태라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렇게든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 합병을 성공시켜서 경영승계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수를 남발한 거죠. 급하다 보니까 로비, 청탁, 뇌물 등등의 부정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 부분입니다. 2015년 6월 박근혜가 고용복지부 수석에게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 라고 지시했던 것이 밝혀졌어요. 대통령 비서실과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과정에 관여한 점도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성공을 했고요.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자본시장 교란죄, 국민연금 의견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 매입 통한 주가 시세 조정 등의 혐의가 생겼습니다. 이 혐의들 중에 뇌물을 포함한 일부가 인정되어서 이재용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하지만 2심에서는 몇 가지 혐의가 무죄로 바뀌고 뇌물의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이 되죠.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길고 복잡한 법적 다툼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조금이라도 감량받기 위해서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다시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이 재판의 과정에서, 이 길고 긴 재판의 과정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삼성의 편에 서서 또 프레임 작업을 하죠. 당시 문재인 정권이 삼성을 흔들려고 한다. 기업들이 기업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재용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역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다. 한국 경제를 망치는 행위다. 문재인의 반기업 정책을 멈춰라. 정권이 바뀌었지만 언론들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참고로 그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을 수사한 것은 윤석열 한동훈 라인의 검사들이었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이 보복을 한다, 삼성을 흔든다 등의 프레임을 씌웠는데 지금은 그 윤석열이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게 사실 간단하죠. 누구라도 죄가 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하지 않다. 예외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벌 총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데 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산당 프레임을 씌우는 인간들은 도대체 뭔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삼성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요. 이재용은 건들지 마라. 삼성은 건들지 마라. 이런 댓글들을 볼 때 저는 참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서민들이 재벌 총수를 걱정해주고 편들어주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다룬 이야기 말고도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일들이 더 있어요. 제가 3편의 영상을 통해서 한 이야기 말고도 삼성그룹과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알고도 삼성은 죄가 없다, 삼성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재벌 기업들의 비리, 부도덕함, 부정의 정당화 등은 분명히 역사가 오래된 뿌리 뽑혀야 할 악습이지만 오히려 검찰과 사법부, 언론들이 재벌의 편을 들어주고 비호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걸 바로잡고 사실을 알려야 할 언론들은 이런 대기업들의 후원과 광고 수익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의 입을 닫고 오히려 부정을 덮어주고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언제쯤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날이 올 수는 있을까? 저 에이스는요,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재벌과 언론들의 자정이 아니라 깨어있고 의식 있는 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여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3편으로 나누어 다뤄본 삼성그룹과 이재용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재벌 그룹들과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